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투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버핏은 인류 경영대학교 졸업생보다 현명한 투자자의 8장과 20장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죠. 또 한 인터뷰에선 투자자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는 현명한 투자자, 그 중에서도 8장과 20장을 꼭 읽어야 하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일반 이론 12장을 말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다른 책은 안 읽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 그 중에서도 8장과 12장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다음엔 케인즈의 일반 이론 12장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직접 투자에 적용해볼 만한 공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들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수정되었고 72년 이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공식들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에 8장과 12장의 내용은 시대적 배경과 관계없이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 같은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은 시장의 변동성에 관한 내용이고 20장은 안전마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챕터를 깊이 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투자와 투기. 투자란 무슨 의미인가? 이 책에서 투자는 투기의 정반대 의미로 사용된다. 1934년에 발간된 저서 증권 분석에서 나는 투자와 투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이다. 매우 보수적인 정의죠.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런 투자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1948년에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주식 매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은 주식이 위험해서 도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절반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말이지 역설적인 현상이다. 주가가 매우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든 주식을 매우 위험하다고 간주했고 곧 이어 사상 최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반면 과거 경험을 비추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주식 매수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자라고 불렀다. 주식 가격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주식 가격이 빠졌다는 것은 낮은 가격이라는 뜻이고 가격이 낮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죠. 반대로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주식을 건전한 투자라고 인식합니다. 비싼 가격은 리스크입니다. 즉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레이엄의 말이겠네요. 5장.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 성장주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과거에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장래에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가리킨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이런 종목은 당연히 매력적이다. 문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성장주는 오래전부터 PER이 평균보다 높았고 최근에도 여전히 높다. 그러므로 성장주에는 투기 요소가 많아서 일반인이 단순하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절대 아니다. IBM은 투자자들에게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1961년에서 1962년에 6개월 동안 주가가 50%나 폭락했으며 1969년에서 1979년에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배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EPS가 0.4달러에서 3.91달러로 증가하는 6년 동안 주가는 5달러에서 256달러로 폭등했다. 그러나 2년 뒤 EPS가 거의 50% 감소하자 주가는 80%나 폭락해서 49달러로 주저앉았다. 이런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성장주는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위험하므로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레이엄이 예로 든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필립 피셔도 예로 들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네요. 아시다시피 버핏은 자신의 70%가 그레이엄으로 30%는 필립 피셔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죠. 이런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그레이엄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주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레이엄은 성장주 투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PER이 비싸서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반면 필립 피셔는 항상 PER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지금 PER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죠. 누구의 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의 기질을 알고 선택해야겠죠. 그렇다면 그레이엄은 어떤 투자 방식을 추천했을까요?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 특히 이 기법은 주가가 매우 높을 때 집중 투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월 적립액이 크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흐르면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그레이엄이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월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투자자로 하여금 가격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죠. 그레이엄이 말했다시피 투자자는 가격이 높을 때 투자를 안전하다고 인식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죠.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 방식을 한다면 그 위험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위험의 개념.
채권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험해진다. 그런데 증권은 가격이 단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권이 위험하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증권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며 그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국 저축채권을 제외하면 가격 하락 가능성은 모든 증권에 해당되는 속성이다. 그러나 가격 하락 가능성은 실질적 의미에서 진정한 위험이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8장에서 더 논의하겠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보유 증권의 시장 가격 하락을 손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즉, 시장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심하게 구성한 주식 포트폴리오가 장기간에 걸쳐 만족스러운 실적을 기록했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 기간에 포트폴리오의 시장 평가액은 오르내릴 수밖에 없으며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위험은 매각을 통해서 손실이 실현되었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해졌거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했을 때로 한정하면 된다. 단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재 가치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위험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 회복하더라도 말이다. 변동성이 위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많은 대가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죠. 주가는 언제든 내릴 수 있고 이것은 그 가격에 팔지만 않는다면 위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빛을 이용해서 투자했다가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니 이것은 확실한 위험입니다. 그레이엄이 말하는 위험은 낮은 가격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거나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높은 가격에 샀을 때를 위험으로 봅니다. 6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삼가야 할 투자. 신주 발행. 1959년 개정판을 인용해서 논평을 덧붙인 글이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상증자고 두 번째 방법은 기업 공개로서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면서 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대개 지배주주들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기업 공개는 명확한 패턴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대중은 많은 손실을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발행자에게 유리한 시장 여건 탓에 손실을 본다. 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강세장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시점 첫 번째 기업 공개가 등장한다. 신주 공모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초기에 공모주를 산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는다.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기업 공개가 더 잦아진다. 공개 기업의 질은 꾸준히 낮아지지만 공모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아진다. 이제 강세장이 끝나간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난다. 정체불명 소기업 신주의 공모 가격이 업력이 긴 중견기업들의 주가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돈벌이가 되면 무엇이든 판매하려는 투자은행들이 경솔한 대중을 먹이로 삼으면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강세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신주를 사는 사람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어렵다.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 신주가 한두 종목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신주는 아예 멀리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투기로 번 돈의 2배만 날리고 끝내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종목의 일부는 탁월한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년 뒤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재 가치의 몇 분의 1에 살 수 있다면 말이다. 1965년 개정판에서는 신주 발행의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1948년 이후 주식시장의 큰 흐름은 달라졌지만 기업 공개 절차는 과거 방식 그대로였다. 그레이엄이 활동하던 1940년대 이후 기업 공개의 패턴이 계속 비슷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강세장에서 첫 번째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후 우후죽순 많은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는 패턴이죠. 2020년 코로나 때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직원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등 그런 기사가 나오던 때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70년도 전에 그레이엄이 이미 이런 기업 공개 행태에 대해 경고를 했었네요. 7장 공격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해볼 만한 투자. 우리 투자 원칙이 주는 일반적 의미. 공격적 투자에서는 증권에 대한 지식이 그 회사의 경영자 못지않게 풍부해야 한다.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사이에서 절충형 투자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절충형 투자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투자자가 절반만 기업인이 되어 그 기업 이익률의 절반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람들 대다수는 방어적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하기에는 시간, 결단력,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어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양호한 수익에 만족해야 하며 정도를 벗어나 수익을 더 높이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주로 안전하고 선택 과정이 단순하며 만족스러운 실적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보글은 이런 투자를 인덱스 투자라고 말했죠.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투자와 시장 변동성. 가격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 수익 기회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로서 시점 선택과 가격 선택이다.
시점 선택이란 주가 흐름을 예측하여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를 보류하는 방법이다. 가격 선택이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적정 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 선택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투자자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예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도 예측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으며 심지어 예측을 따라갈 때도 있다. 왜 그럴까? 투자자는 미래 주가 흐름에 대해 나름의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 전문 기관의 예측이 자신의 견해보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도 시장 예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이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 그러면 가격 변동이 발생한 다음에는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는 매수하고 주가가 폭등한 다음에는 매도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거의 모든 강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고점 기록. 2. 높은 PER. 3.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4. 신용 거래 투기 증가. 5. 부실 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 주식시장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현명한 투자자는 반복되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식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약세장에 사서 강세장에 팔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1949년 유례없는 강세장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시장 주기들 사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1920년대 말의 대강세장으로서 어떤 기법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기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시장 주기는 이전의 시장 주기와 패턴이 달랐다. 한때 널리 인정받던 위험 신호도 효과가 없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실행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스피노자의 다음 결론은 철학은 물론 월스트리트에도 잘 들어맞는다. 탁월한 성과가 흔치 않은 것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과 주식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수시로 오르내린다고 보아야 한다. 진지한 투자자라면 주기의 1일 변동이나 월간 변동에 의해서 자신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장기에 걸친 큰 변동이라면 어떨까? 이제는 심리가 개입되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다면 매도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이 사두지 않았다고 자책하지는 않을까? 대중의 열광에 휩쓸려 강세장에 굴복하면서 지금이라도 과하게 더 매수해야 한다는 최악의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조차 대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상당한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는 가끔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는 가끔 보유 채권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대중과 정반대로 매매한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주주는 두 가지 지위를 보유하면서 언제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는 회사 지분을 소유한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시장 가격에 언제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라.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으며 현재 주가를 항상 무시해도 된다. 그는 필요할 때에만 주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투매에 가담한다면 그는 자신이 보유한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셈이 된다. 그럴 바에는 주가가 없는 편이 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착각 탓에 고통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기간의 가격 변동성은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업자로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간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주식을 파는 것은 그 장점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가치 투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상장 주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상장 주식은 유동성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유동성이 실제로 뜻하는 것은 첫째, 주식시장에서 매일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그가 원하면 그 시장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존재하면 투자자는 일종의 선택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이 시장 가격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장 회사는 유동성이 있어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지만 그레이엄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는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 위험이 있으며 그렇다면 차라리 유동성이 없는 편이 낫다는 거죠. 이제 우화로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신이 $1000를 투자하여 비상장 회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동업자 중에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매일 찾아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주가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에 당신 주식을 모두 팔아도 좋고 더 사도 좋다고 제안한다. 그가 제시하는 주가는 회사의 실적과 전망에 비추어 보면 타당해 보일 때도 가끔 있다. 반면 흥분하거나 공포심에 휩싸일 때에는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어이없을 때도 많다. 당신이 신중한 투자자나 합리적인 사업가라면 미스터 마켓이 매일 제시하는 주가를 기준으로 당신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겠는가? 그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그와 거래하고 싶을 때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기꺼이 주식을 매도하고 그가 제시하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으면 기꺼이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보유 주식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 평가하는 편이 낫다. 진정한 투자자는 상장 주식을 보유할 때에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그날 시장 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판단할 근거는 필요하므로 중요한 가격 흐름은 파악해야 한다. 아마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신호는 투자자를 오도할 때가 더 많다. 시장 가격 등락이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다. 다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 수익률과 회사의 영업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아마 투자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우화일 겁니다.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으로 의인화해서 시장 변동성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죠. 한마디로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어떨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어떨 때에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혹시 거절했다고 의기소침해 다음 날엔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해도 미스터 마켓은 개의치 않고 매일 찾아와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유리할 때만 그 가격 제시에 응하면 됩니다.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삼진아웃이 없는 이 게임은 타자에게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죠.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투자자는 평가액이 대폭 하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대폭 상승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가격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용하든가 무시해야 한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매수해서도 안 되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해서도 안 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주가가 대폭 상승한 직후에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주가가 대폭 하락한 직후에는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추가 고려사항. 주가는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이 경영자를 평가할 방법은 아직 주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주가가 어떻게 되든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항상 주장한다. 물론 회사의 상태 및 가치와 무관한 주가 등락은 경영자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들이 어리석고 부주의하다는 뜻밖에 안 된다. 훌륭한 경영자는 훌륭한 주가를 만들어내고 형편없는 경영자는 형편없는 주가를 만들어낸다. 월스트리트에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주식시장에서 되풀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다우지수가 1921년 64에서 1929년 381로 상승했다가 1932년 41로 폭락하면서 기록을 세운 사례이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월스트리트에서 주요 사건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다음 격언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본질은 그대로이다. 여기서 변화란 주가 변동을 말하고 본질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그대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17장. 극단적인 사례들. 17장 극단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챕터에서 마지막에 그레이엄이 내린 요약, 교훈이 인상적이어서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투기적인 대중은 구제불능이다. 재무 용어로 표현하면 이들은 숫자가 세 자리를 넘어가면 세지 못한다. 뭔가 흐름을 타는 조짐만 보이면 이들은 무엇이든 가격 불문하고 매수한다. 프랜차이즈, 컴퓨터, 전자, 과학, 기술 등이 유행을 탈 때마다 이들은 그 흐름에 쉽게 넘어간다. 물론 우리 독자들은 합리적인 투자자이므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책임감 있는 투자은행이라면 부실한 회사들의 기업 공개 주소는 명예를 걸고 삼가야 하지 않을까? 20장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 내가 건전한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안전마진이라는 좌우명이다.
안전마진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투자 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개념이다. 채권 투자자는 향후 회사의 실적이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회사의 향후 실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인지 정밀하게 예측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투자자는 미래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면 향후 시장이 급전해서 회사의 실적이 과거보다 훨씬 악화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예상 수익력이 당시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주식의 이익 수익률은 9%이고 채권 수익률은 4%라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연 5% 초과 수익이 누적된다. 이런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 20여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정상 상황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량주 투자 전략을 선택하면 높은 통찰력이나 선견지명이 없어도 양호한 실적을 얻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평균 가격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면 장담하건대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주가가 고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수익력이 감소하기 쉬운 비우량주를 매수하면 위험하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주된 위험은 우량주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오랜 경험을 돌아보면 주된 위험은 호황기에 비우량주를 매수할 때 발생한다. 성장주 투자 철학에는 투자자들이 성장주의 미래 EPS 성장률이 과거 평균보다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들은 안전마진을 계산할 때 과거 실적 대신 미래 실적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장로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단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면 말이다. 바로 여기에 성장주 투자의 위험이 놓여 있다. 인기 성장주의 시장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 실적을 추정할 때에는 약간이나마 낮추어 잡는 것이 신중한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성장주의 가격이 높아 안전마진이 충분하지 않다면 성장주의 분산 투자에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저평가나 염가 종목에 적용해보면 안전마진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가격은 당연히 내재 가치보다 낮다. 그 차이가 바로 안전마진이다. 이 안전마진이 계산착오나 불운 탓에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물론 회사의 전망이 확실히 나쁘다면 그 가격이 아무리 싸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전망이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나쁜 회사는 많지 않다. 이런 종목들을 염가에 사면 이들의 수익력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분산투자 이론.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에 투자해도 개별 종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이지 손실을 방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 합계가 손실 합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실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 영업의 기본 원리다. 분산 투자는 방어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원칙이다. 룰렛의 셈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 숫자에 1달러를 걸었는데 그 숫자가 나오면 35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은 37분의 1이다. 그의 안전마진은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 투자를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돈을 거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국 그가 돈을 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0과 00까지 포함해서 37개의 숫자에 모두 1달러씩 돈을 건다면 그는 휠이 돌아갈 때마다 2달러씩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택한 숫자가 나왔을 때 35달러가 아니라 39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작은아마 안전마진을 얻게 된다. 이제는 돈을 거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가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숫자에 1달러씩 건다면 휠이 돌아갈 때마다 2달러씩 확실하게 벌기 때문이다. 투자 개념의 확장. 평범한 증권이더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안전마진을 확보한 종목 여러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네요. 투기 등급의 채권이더라도 아주 낮은 가격에 사기만 한다면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했느냐 모르고 투자했느냐 하는 겁니다. 요약.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1.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2.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투자 자금을 맡길 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이 있는 사업은 멀리하라. 네 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에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반대로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용기가 있다면 단점이 되겠네요. 다행히 일반 투자자도 야심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방어적 투자에 머물기만 하면 이런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이 챕터의 핵심은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책에서 주가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서 안전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예를 제시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예상을 보수적으로 해서 자신만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을 추정할 때 2천만 대가 팔릴 거라는 예측이 시장 컨센서스고 그렇게 추정했을 때 적정 주가가 6만 원이 나온다면 우리는 1,000만 대만 팔린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마진을 적용해 계산한 적정 주가는 5만 원이 될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만 안전마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매수에 나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3시에 약속이 있다고 해보죠. 평균적으로 버스의 이동 시간이 30분이지만 보수적으로 50분이 걸린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분 일찍 나가게 되고 약속 시간에 늦을 일이 없겠죠. 이렇게 안전마진을 확보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버스 이동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버스 이동 시간이 약간만 늘어나도 약속 장소에 늦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예도 그렇죠. 시장 컨센서스대로 2천만 대를 예상해 주가가 6만 원일 때 매수를 한다면 예측이 약간만 빗나가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측을 보수적으로 더 낮게 하는 것이 안전마진 개념의 핵심입니다. 부록 1의 내용이 엄청 중요해 보여서 추가합니다. 워렌 버핏이 1984년 증권 분석 발간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부록 1.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탁월한 투자자들.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아서 안전마진이 큰 종목을 찾는 그레이엄과 도드의 증권 분석 기법은 이제 낡은 기법에 불과할까요? 요즘 교과서에선 낡은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회사의 전망과 상태에 관한 공개 정보는 주가에 이미 모두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저평가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가용 정보를 모두 이용해서 분석하므로 주가는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초과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은 단지 운이 좋을 뿐입니다. 주가의 가용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초과 수익 능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어떤 교과서는 말합니다. 전국 동전 던지기 대회가 열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국인 2억 2,500만 명이 매일 아침 동전 던지기를 하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예측이 적중하면 예측이 빗나간 사람들로부터 1달러를 받게 됩니다. 매일 패자들은 탈락하고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승자들의 몫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20일이 지나면 20회 연속 예측이 적중한 미국인이 215명 나오고 이들이 각자 번 돈은 100만 달러를 약간 웃돌 것입니다. 이들은 10중 8구 나는 20일 동안 하루 30초 일해서 1달러를 100만 달러로 불렸다. 같은 책을 쓸 것입니다.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효율적 동전 던지기 세미나에 참석해 의심 많은 교수들에게 동전 던지기가 정말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215명이나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따질 겁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반박하면서 오랑우탄 2억 2,500만 마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20회 연속으로 마친 오랑우탄이 215마리가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제시하는 사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오랑우탄 215마리 중 40마리가 오마하 동물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이른바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는 한 사고 체계에서 승자가 파격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우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특정 사고 체계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모든 가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문화 탓에 대회에 참여한 가족이 모두 아버지의 예측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20일이 지나면 승자 215명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들은 21.5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함께 따른 가부장이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장의 집에서 나온 자녀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주식과 기업을 사고 팔았는데도 모두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으므로 이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모두 리더의 행동을 똑같이 모방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부장은 단지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체계를 제시했을 뿐이고 자녀들은 사고체계 적용 방식을 각자 선택했습니다. 그레이엄 도드 마을 투자가들의 공통 가치체계는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기업 일부의 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차이를 이용할 뿐 효율적 시장 이론가들의 관심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두 가지 변수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가격과 가치입니다. 차트 분석가들의 관심사인 가격과 거래량 흐름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항상 놀랍습니다. 이런 연구는 단지 컴퓨터로 인해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로 분석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기분일 것입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입니다. 월터 슐로스, 브라운 파트너스의 톰, 버핏 투자조합의 워런 버핏, 세콰이어 펀드의 빌 루안. 이들 모두 그레이엄의 제자로 가격과 가치를 보고 종목을 선정했지만 선정한 종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의 실적을 동전 던지기에 비유하면 한 사람이 예측하고 100명이 모방해서 나온 실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스타일은 매우 다르지만 모두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기업을 통째로 사든 일부만 사든 이들의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유 종목이 수십 개이고 어떤 사람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만 모두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 무렵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1달러짜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개념을 즉시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일종의 면역인 셈입니다. 이 개념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설명해 주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릭 게린 같은 친구는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가치 투자 기법을 곧바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서서히 가치 투자로 전향한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장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레이엄 도드 마을 투자가들은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훌륭하게 이용했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울한 월가의 군중의 영향을 받아 주가의 안전 마진이 발생한다면 시장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장 가격은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위험과 보상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 위험과 보상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6연발의 총에는 총알이 한 발 들어있다네. 실린더를 회전시킨 다음 총구에 머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겨보게. 생존한다면 자네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네.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아마 100만 달러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면 방아쇠를 2번 당기면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이제 위험과 보상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수록 보상이 많아지는 것이 위험과 보상의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달러짜리 지폐를 60센트에 사는 경우와 40센트에 사는 경우를 비교하면 40센트에 살 때가 위험이 더 적은데도 기대 보상은 더 커집니다. 가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대 보상이 더 커질수록 위험은 더 작아집니다.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973년 워싱턴 포스트의 시가총액이 8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보유 자산은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만약 워싱턴 포스트의 시총액이 4천만 달러로 내려갔다면 사람들은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따로 없습니다. 4억 달러짜리 자산을 8천만 달러에 살 때보다 4천만 달러에 살 때 더 위험한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계략적으로나마 추정하려면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졸속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8,300만 달러짜리 기업을 8천만 달러에 사는 식이면 안 됩니다.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하중 3만 파운드를 견디는 교량이라면 통과하는 트럭의 중량은 1만 파운드 미만이어야 합니다. 투자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끝으로 이 비밀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가 증권 분석을 출간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미 5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치 투자를 실천한 35년 동안 나는 가치 투자가 유행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가치 투자 교육이 퇴보했습니다. 배들이 세계 일주를 하는 시대에도 평평한 지구 위원회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것이며 그레이엄과 도드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할 것입니다. 기존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시장은 이미 효율적이어서 가격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누가 초과 수익을 냈다면 그것은 분석 같은 것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나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운에 의해 초과 수익을 낸 사람들 중 다수가 그레이엄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는 것이 버핏의 말이죠.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개념은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효율적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인데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으니 가치와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가치보다 가격이 낮아졌을 때 안전 마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핏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해운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레이엄과 도드 마을의 사람들, 즉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사람들,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산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치와 가격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할 겁니다. 혹시 이런데도 효율적 시장 가설이 득세하는 이유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로스가 책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한 영상이 있으니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현명한 투자자 리뷰 영상으로 오겠습니다.